섭식장애를 위한 강화 인지행동 치료 오늘 13장, 14장 두 장 발표를 하겠습니다. 13장은 섭식장애를 위한 강화 인지행동 치료의 확장형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14장부터 이제 마지막 16장까지는 특수한 대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14장은요, 나이 어린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좀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도록 이제 다시 좀 보여드리면요. 오늘 하게 되는 13장이 확장형에 대한 부분이고, 14, 15, 16장이 이제 특수한 대상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13장 확장형에 대해서는 요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먼저 기본형과 확장형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기본형은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적합하다. 5장에서 12장 내용이 바로 그렇죠. 그래서 섭식장애는 카드로 만든 집으로 비유한다면 그 집에서 중심 카드를 제거하면 그 카드로 만든 집은 무너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장형은 섭식장애가 외부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지속이 되고 그 외부의 메커니즘 때문에 변화하는데, 그러니까 섭식장애가 나아지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이 확장형을 써라. 그래서 카드로 만든 집에 다시 비유를 하면은 중심 카드를 빼는 거에 더해서 그 주변에 하나 이상의 카드를 제거해야 바로 그 섭식장애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한테 확장형을 사용할 것이냐, 이제 이거를 이제 결정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확장형을 사용하게 되면은 2단계부터 치료의 형태와 내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 섭식장애가 중등도이거나 심각한 상태, 대략 섭식장애 환자들의 40% 정도는 기본형보다는 확장형이 효과적이었고, 하지만 좀 복잡성까지 있는 60%의 환자들에게는 확장형보다는 기본형이 효과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확장형을 사용할지를 이제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형을 쓰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형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고 이제 대상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확장형을 사용할지 이제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하는데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 기본형은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용이하고 적용할 수 있다. 특별히 아마 이전 그 강화 인지행동 치료에는 이 확장형 중에서 감정 조절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이 확장형으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감정 조절 어려움에 대한 그런 방법들이 기본형으로 이제 추가가 됐기 때문에 기본형이 굉장히 더 많이 탄탄해졌고요. 확장형에서 여전히 이제 좀 고려해야 될 것이 완벽주의, 낮은 자존감, 대인관계 문제, 요 세 가지가 현저할 경우에는 확장형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장형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처음에는 여기 이제 모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원래는 처음에 확장형이 4가지의 모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감정 조절의 어려움, 그리고 완벽주의, 낮은 자존감, 대인관계 문제. 그 중에서 한 가지가 기본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정 조절의 어려움은 결국에는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적용할 것이냐, 2가지를 모두 적용해서 치료를 진행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한 가지 어려움만 있다면, 그러니까 완벽주의나 낮은 자존감, 대인관계 문제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다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사용을 해라.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낮은 자존감이 두드러진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대인관계 어려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대인관계 모듈까지 2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두 모듈이라면은 20회기의 경우에는 한 모듈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 낫고, 40회기라면은 순차적으로 하나씩 다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확장형을 하게 된다면 시간 활용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113에서 114쪽을 보시면 요 강화 인지행동 치료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적으로 작업을 하는 시간이 책에는 30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확장형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30분 중에 절반, 15분을 바로 이 주제를 다루는 데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이 확장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완벽주의나 낮은 자존감이나 대인관계 문제가 좀 심각해서 이것을 좀 집중적으로 더 다뤄야 돼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그때에는 30분을 할애해서 총 치료 시간이 80분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3단계, 그러니까 치료의 전체에선 4단계가 되는 거죠. 이제 12장에서 다루고 있는 4단계에서는 이 확장형 치료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부가적인 여기서 추가했던 모듈을 통합시켜서 섭식장애가 회복된 그 상태를 좀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확장형을 사용하게 되는 3가지 중에 첫 번째, 병적인 완벽주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섭식장애 정신병리와 병적인 완벽주의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냥 완벽주의라고 하지 않고 병적인 완벽주의라고 했던 거는요, 그 완벽주의가 그 사람의 수행을 방해하는, 사실은 효율적이지 못한 완벽주의를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좀 비슷하냐면은 성취에 대해서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고요. 그리고 그거 하나에 집중하느라고 다른 영역이 소외가 되고, 잘하면 잘할수록 더 높은 기준을 스스로에게 제시하고 자신이 잘했는지 아닌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 섭식장애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다면 치료 초기부터 드러날 거다. 예를 들어서 자기 모니터링 기록지를 이제 적어 오라고 할 때 아주 과도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식이 제한도 다른 섭식장애 환자들보다 더욱더 극단적이고 엄격하다든지, 그리고 정상식을 하자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을 때 정상식은 이 환자들이 갖고 있는 나름의 섭식 규칙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규칙에 이탈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항이 굉장히 강렬하다든지, 그리고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 다 짚고 넘어가려는 경향성이 있어서 필요 이상의 질문을 하기 때문에 진행이 더뎌진다면 이 사람에게는 병적인 완벽주의를 고민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 그 전략과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성취, 그리고 성취를 위한 노력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그것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봤던 파이 차트를 활용해서 지금 너의 상황이 이제 위험하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소외되는 것은 물론이고 삶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발성과 즐거움이 결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파이 차트에서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듯이 너무 한 부분만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평가에 있어서 다른 영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 중심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요. 세 번째로는 병적인 완벽주의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병적인 완벽주의인 사람은 자신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고려하도록 하면서 오히려 조금 덜 애쓰면, 그러니까 조금 덜 완벽해진다면 오히려 성과가 향상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병적인 완벽주의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과를 확인하려는 행동을 하는데요. 이 성과를 확인하는 방식에 너무 과도하게 가치를 부여해서, 다시 말해서 성과를 확인하고 자신이 세운 너무 지나치게 높은 기준에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더욱더 노력을 하는 그런 악순환이 이제 계속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2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하는 날과 그리고 일하지 않는 쉬는 날을 이렇게 정해서 한번 이제 자기 모니터링을 해봐라. 그래서 그 모니터링에서 여기에서는 자신이 성과를 확인하려는 그런 행동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좀 스스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2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만두어야 할 행동이 있고 적절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이게 섭식장애 치료에서도 이제 계속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도 이와 좀 비슷한 얘기가 나왔죠. 자, 그만두어야 할 행동은 타인과 자신의 성과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 적절하게 해야 할 행동은 자기 성과를 확인하는 거.
왜냐면은 자기 성과를 확인하지 않으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또 누구나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적절한 수준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타인과 계속 비교하는 거는 이제 그만두어야 할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제 연습하게 하는 거고요. 자, 5번째로 회피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수행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을 또 회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앞에서는 또 너무 지나치게 확인을 해서 문제지만 여기에서는 그걸 회피한다면 정말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수행을 적절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해서 이 회피를 다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외부로부터 평가받는 것을 회피하는 완벽주의도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이 나쁜 평가를 받을까봐 불안한 마음이 계속 회피하는 거죠. 하지만 외부의 평가를 받는 것이 또 장기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 유용할 수 있다. 그래서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수행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도 적절한 수준에서 이제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째로는 이제 이 병적인 완벽주의 모듈을 적용할 때, 그리고 또 다른 인지행동 치료가 이제 개입될 때 이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시너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삶의 다른 영역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부분에 굉장히 집착을 했을 때 그게 뭐 당연히 섭식장애가 이제 거기에 이제 완벽주의가 더해졌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그래서 다른 행동들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계속 좀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은 완벽주의 기질 때문에 이 치료 자체에 대해서 또 굉장히 너무 지나칠 정도로 완벽하게 이제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기록을 하라고 하면은 또 과도하게 기록을 하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과도하게 기록하지 않도록 하면서 다른 인지행동 치료적인 방법들을 더해서 이거를 다룰 수 있다. 그리고 7번째로는 왜 이렇게 과도하게 자신의 성취와 또 성취하는 과정에 대해서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는지 발달사적으로 그 근원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완벽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8장에서 이제 섭식장애 인지치료처럼 여기에서도 그 사고방식 다루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바로 촉발 자극, 그리고 초기 신호 탐색, 그때 다른 생각으로 대체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변화를 유지하고 재발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번째 모듈은 낮은 자존감입니다. 섭식장애를 가지고 이제 있는 사람들은요, 발병 이전부터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 낮은 자존감은 또 치료 성과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섭식장애는 자신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중과 체형에 대한 부분들을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조절함으로써 그거를 보상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서로 얽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는 나아질 수 없을 거라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치료 동기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요, 앞에서 봤던 병적인 완벽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치료 초기부터 드러나게 되는데요. 치료 초기부터 선생님 저는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서 이것도 아마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치료자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스스로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드러나고, 이 사람들은 확장형에서 낮은 자존감 모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을 다루는 방법은 이제 직접적으로 하자면 사례 개념화에 이 낮은 자존감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고요. 이 책에 이제 그림 13-3에 이제 보시면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낮은 자존감을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낮은 자존감은 대인관계 문제랑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좀 당당해질 수 있다면 간접적으로 낮은 자존감 문제도 회복이 될 수 있어서 어떤 식으로 낮은 자존감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지 이제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낮은 자존감을 접근하는 방법들을 보면요, 먼저 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그 개인에게 맞는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낮은 자존감과 섭식장애가 계속 악순환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낮은 자존감을 지속시키는 인지적인 오류들, 책에는 인지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긍정적인 특성을 평가절하한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특별히 이제 어떤 선택적으로 자신이 못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면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타인에게는 굉장히 관대한데 자신에게는 엄격한 그런 이중잣대, 자신이 한 가지를 실패했는데 다른 것들도 다 실패했다고 느끼는 과도한 일반화, 과잉 일반화, 그리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면 나는 굉장히 나쁘고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이분법적인 사고, 그리고 또 자신에 대한 어떤 역기능적인 신념, 우리가 보통 REBT에서 말하는 비합리적인 신념, 이런 것들을 다룰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로는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 그 근원을 발달사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자기 가치에 대해서 균형 잡힌 이제 시각에 도달하도록 이제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정적인 경험들만을 가지고, 부정적인 특성들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변화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수용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인 사람들은 자신이 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역설적으로 자기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다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또 생각해서 굉장히 좌절이 심해서, 그래서 굉장히 스스로에 대해서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다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긴 하지만 스스로 좀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도 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책에서는 변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게 아니라 제한된 변화를 이 사람이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학장형의 세 번째 모듈은 대인관계 문제입니다. 사실 대부분은요, 섭식장애가 나아지면 대인관계 문제가 호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확장형을 쓸 정도의 대인관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대인관계 문제와 섭식장애가 서로에게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바로 이 대인관계 모듈을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문제 때문에 섭식장애가 악화되고 섭식장애 때문에 또 대인관계가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겠죠. 자, 만약에 이 대인관계 문제가 산발적으로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어떤 반복되는 패턴이 아니라 뭐 이 사람과 잠깐 이런 갈등이 있었고 이 사람과는 뭐 좀 연애의 감정을 느꼈다가 그게 잘 안 됐고 또 부모님과 약간 또 문제가 생겼고 이렇게 산발적이라면은 그것은 대인관계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감정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꾸만 섭식 이제 문제들이 계속 강화된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감정 조절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 감정 조절에 대한 부분이 예전에는 확장형이 있었다가 이 모듈을 이제 기본형으로 넣었으니까 거기서 다루면 된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늘 같은 패턴의 문제가 벌어진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확장형 모듈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대인관계 문제를 이 책의 저자들이 뭐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제 IPT라는, 그러니까 처음에 IPT는 임상적 우울증의 단기 치료로 보았는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적용해서 병행하는 것도 좋다. 그런데 이 IPT가 인지행동치료와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논란이 된다. 뭐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거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얘기도 있지만 자신들의 임상 경험에서는 사실은 얼마든지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자, IPT는요, 대인관계 정신치료, 인터퍼스널 사이코테라피의 약자입니다. 요 IPT는 크게 이제 3단계로 이루어지는 치료인데요. 처음에 이제 3회기는 이 IPT의 원리와 특징을 안내하고요.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치료의 주제를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1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2단계에 들어가서는 내담자가 갖고 있는 문제의 영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IPT에서는 문제 영역을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도, 두 번째는 대인관계 분쟁, 갈등이겠죠. 세 번째는 역할 변화,
그리고 네 번째는 대인관계 결핍. 요 문제 영역을 확인을 해서 이 영역별로 IPT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징적인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사용하는 거고요. 또 마지막 상단계, 보통 이제 3회기로 진행되는 여기에서는 변화를 지속시키고 재발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그런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IPT를 여기서 뭐 더 이상 자세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IPT를 적용하려면 이거를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자격, 이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또 인지행동 치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IPT를 2, 3단계에 걸쳐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이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뭐 간략하게 진행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치료가 대인관계 문제를 다루는 본격적인 치료가 아니라 섭식장애를 다루면서 대인관계 문제가 공존했을 때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치료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치료 기법들을 쓴다는 것을 환자가 알도록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치료자도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격적으로 왜 상담 이제 50분에서 30분은 섭식장애 주제를 다루는데요. 그 중에서 15분은 섭식장애를 다루고 15분은 이 확장애에서 모듈을 다룬다고 했을 때 15분 동안 섭식장애 이야기가 이제 끝나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생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치료를 시작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인관계 문제를 다룰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대략 15분 정도 다뤘으면 자, 우리 이제 생활 이야기를 끝내고 다시 섭식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인지행동 치료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그런 접근과 다음에 IPT가 갖고 있는 접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확장형의 내용들을 이제 세 가지 모듈로 살펴본 거고요. 이제 이 책에서 14, 15, 16은 어떤 특수한 대상자들에 대해 이 섭식장애가 있을 경우 강화 인지행동 치료를 어떻게 적용시킬 건지를 다루는 거고요. 먼저 14장에 나온 거는 나이 어린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 어린 환자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섭식장애는 청소년 시기에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들이 많지만 발병이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그 청소년 시기에 올 수 있다는 거죠. 또 청소년 시기에 발병이 하기 때문에 내과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빨리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도 내과적인 문제, 의학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발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인과 비교해 봤을 때 진단은 이제 동일합니다. 뭐 신경성 폭식증, 다음에 신경성 식욕부진증, 지금은 이제 폭식장애, 이렇게 이제 다 진단이 다르지는 않다. 물론 이제 비율이 청소년일 경우에는 신경성 식욕부진증 비율이 성인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성인과 마찬가지로 가장 흔한 진단은 이제 달리 분류되지 않는, 우리가 보통 이제 NOS라고 하고요. 이번에 DSM-5에서는 좀 표현이 바뀌긴 했는데, 가장 흔한 진단은 이 세 가지에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다. 대신 성인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다면은 체형이나 체중에 대한 집착보다는 이제 자신의 섭식을 조절하는 이제 식이 제한, 식이 조절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나이 어린 환자들에게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어린 환자들이라 그래서 치료가 필요 없거나 이제 적합하지 않은 건 아니다. 치료는 필요하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거, 또 발달 과정에 있고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주변 또래나 앞으로 살아갈 사회에 적응해야 된다는 부분들에게 훨씬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강화 인지행동 치료 성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청소년들, 나이 어린 환자들한테는 어떻게 이제 수정을 할 거냐?
이 강화 인지행동 치료를 수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친구들이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 발달 과업에 맞게 자발성과 책임감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일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자신의 해야 될 일, 어떤 뭐 경제활동이나 이런 거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인들은 대체로 그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섭취장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자발성과 책임감이 이제 없어진다면 이 섭취장애랑 맞물려서 그럼 그 이후에 적응이 더 어렵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키우도록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인지적인 발달, 언어적인 발달이 과연 맞는지, 그래서 너무 어리거나 스스로 생각하거나 결단할 수 없는 그런 나이 때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발달 수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나이 어린 환자들,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제 치료에 대한 동기가 좀 부족할 수 있다. 왜냐하면 치료 요청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또 치료에 대해서 양가 감정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자신이 힘들어서 치료받고 싶기도 하지만 여전히 한편으로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굉장히 자기를 힘들게 하고 문제가 되고 한다는 인식보다는 아직 그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왠지 자기가 조금만 더 하면은 더 괜찮을 것 같은 이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 책의 5장과 11장에서 이 양가감정 다루는 법을 했듯이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나이 어린 환자들, 대체로 이제 여자 청소년들이 많은데 이 여자 청소년들일 경우에는 그 시기에 자신의 정체성과 또래의 칭찬과 인정이 굉장히 중요한 때다. 그래서 이제 또 학교 환경이 그런 면에서 중요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교사와 연계해서 이 친구의 대인관계적인 부분들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성장 중이기 때문에 성인보다는 의학적인 개입의 기준을 낮게 잡아라. 그래서 조금만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이 나이 어린 환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이 보호자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유심히 봤는데요. 이 책의 6장에서는 나왔듯이 성인들의 경우에도 이제 가족이 중요할 수 있다. 정보 제공자라거나 주변에서 이제 돕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의 경우는 가족이 보조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나이 어린 환자들은 가족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거나 또 가족이 이 치료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첫 번째로는 법적으로 부모의 책임과 동의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모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받기도 하고 부모에게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 개인 치료, 섭식장애 강화 인지행동 치료에 더해서 이제 가족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 섭식장애를 치료하는 치료자와 가족 치료를 하는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이 어린 환자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치료 준비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초기 면담에서 본인의 동기부여, 여기에 더해서 부모를 치료에 참여시키는 과정들이 초기 면담에서도 중요하고요. 또 환자의 신체적인 상태를 평가하는 거, 그리고 어떤 형태로 이제 치료를 할지 결정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요 나이 어린 환자들에게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요 치료 형태를 결정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일단 이제 아직 나이 어린 환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식이 조절에 대한 부분이 과도하게 이제 가치가 부여가 돼서 힘들어 하다가 이제 부모님이 안 되겠다, 너 치료받으러 가자 라고 했는데 치료자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누그러지는 중일 수도 있다. 이제 그렇다면 당장 치료를 개입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지켜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거나 그리고 스스로 책을 읽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권유하고요. 필요하면은 또 몇 주 후, 한 달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체중이기는 한데 아주 심하지 않은 저체중이고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좀 변화하고 싶다라는 치료 동기가 있을 경우에는 당장 이제 강화 인지행동 치료를 시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저체중이 심각하거나 자살 시도가 있거나 다른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섭식장애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먼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을 먼저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화 인지행동 치료를 시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5세 이하, 보통 뭐 중학교 1, 2학년 정도나 이제 더 어린 경우에는 사실 이 섭식장애 강화 인지행동 치료보다는 뭐 경우에 따라서 가족 치료를 권하든지 뭐 다른 놀이 치료를 권하든지 다른 식의 치료를 권하도록 하는 것이 요 이제 초기 면담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나이어린 환자들 어떻게 강화 인지행동 치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성인 대상 치료와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부분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 나오듯이 부모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치료의 과정이나 사례 개념화도 부모도 같이 이해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정상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부모가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고 이제 여러 가지 좀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필요가 있어서 부모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료의 어떤 변화 과정에 있어서 이제 환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환자, 나이어린 환자가 기존에 다른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다면 이 강화 인지행동 치료에 있어서도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받았던 치료와 우리 치료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알려주고요. 그리고 부모가 이 치료에 동참하기는 하지만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네 편에서 이거를 진행할 거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면서 치료의 과정에 이제 환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사례 개념화를 세울 때도 청소년, 아이 어린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그 아이의 인지발달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실시간 자기 모니터링 하기도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스스로에 대한 동기, 변화에 대한 동기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 부모에 의해서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록을 내켜하지도 않거나 혹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좀 귀찮게 여기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귀찮게 여겨서 안 하려고 한다면 성인에게 하듯이 그렇게 기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아주 짧게 간단하게라도 표시할 수 있도록 이제 기록지를 적절하게 변형하는 것도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회견의 체중 측정도 이제 아이들이 거부를 하더라도 치료 초기에 분명히 합의를 하고 이것은 일관되게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체중 확인, 섭식 문제에 대한 이제 교육이 필요한데요. 결국에 목표는 섭식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저체중의 경우에는 BMI 20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네가 지금 이런 상태로 간다면 너 나중에 뭐 10년 후에 너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시간관념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서 아이들이 아, 내가 변해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책, 이제 여기에서는 일관되게 환자들한테 뭐 오버커밍 빈지 이팅이라는 그 책을 이제 권해준다고 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환자의 연령에 맞는 책을 권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정상식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하고요. 부모의 참여를 이제 여기에서는 필요하고 또 체중을 회복하는 거, 저체중의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특별히 이때 아이들은 영양과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섭식장애 정신병리에 있어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체형이나 체중 때문에 이제 성인들의 경우에는 섭식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때 아이들은 식이 조절 자체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성인들은 내가 이렇게 먹으면 내가 체중이 찌거나 내가 살이 찌거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얘네들은 지금 한창 성장 중인 나이이기 때문에 체중이나 체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성인보다는 그 이슈가 중요하진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식이 조절 자체에 대해서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다루라고 합니다. 또
이 나이어린 환자들도 우리가 13장에서 살펴봤듯이 완벽주의, 낮은 자존감, 대인관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기본형으로 부족하다면 이 아이들에게도 확장형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들이 많냐면 낮은 자존감이나 대인관계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살펴봤듯이 특별히 이때 오는 환자들이 여자 청소년들이고 여자 청소년들은 또래의 어떤 인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대인관계 문제와 낮은 자존감이 이 섭식장애 문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럴 때는 확장형을 사용해도 좋다. 그리고 치료의 종결은요, 당연히 나아지는 상황에서 이제 종결이 돼야 되는 거고요. 또 치료적 변화를 위해서 추후 회귀를 잡고 또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면 이때 아이들은 한참 발달 중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입원 치료 필요성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상으로 섭식장애를 위한 강화 인증 치료 13장, 14장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오늘 빼고 한 번. 네, 한 번 남았어요. 자, 오늘 13장, 14장에서 이제 13장은 이제 확장형에 대한 부분이고요. 14장은 이제 특수한 대상 중에서 첫 번째 나이어린 환자. 좀 어떠셨어요? 13장, 14장 보시면서? 전 뒤로 갈수록 집중이 떨어져가지고 앞에는 반복되는 것 좀 그랬는데 근데 정리 되게 잘해주셨더라고요. 13장이 좀 저는 더 흥미롭긴 했어요. 제목부터가 사실 완벽주의, 낮은 자존감, 대인관계 문제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들 보니까 저도 발표 들으면서 좀 더 정리가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얘기했듯이 지금 계속 좀 반복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나이어린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냥 정말 딱 요 한 페이지면 다 끝날 내용들 맞아. 너무 구구절절히 계속 써놔서 하긴 뭐 그래야 또 이렇게 책에 남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또 나이어린 환자들에 대해서는 청소년기의 어떤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고려했구나 싶었고 이 앞에 이제 확장형에서 뭐 완벽주의, 낮은 자존감, 대인관계 문제도 처음에 되게 관심 있게 봤는데 근데 특히 대인관계 문제에서 좀 그냥 IPT로 퉁치고 넘어가는 게 있어서 생각보다 별 게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할 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IPT가 이게 얄롬의 그 집단 치료 체계도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부터 이 IPT가 뭐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는 거를 지금 발견을 해서 아마 다음 스터디에 IPT를 좀 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IPT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 수는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대인관계 문제일 경우에는 또 그런 치료 방법들을 같이 조합해서 쓰는구나 이런 것도 좀 알게 됐어요. 자, 우리 13장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완벽주의에 대해서. 김민호 선생님이 좀 완벽주의죠? 네, 완벽주의가. 네. 근데 나는 뭐지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나는 그렇게 심하진 않구나라는 걸 좀 저는 느끼고 있어. 네.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들었는데요? 뭐 내담자 얘기도 듣고 주변 사람 얘기도 듣고 하면서 너무 기준들이 다 높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게 되게 여기서 말하는 그게 너무 공감이 갔어.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자기를 최고 수준의 어떤 대상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섭식이라면은 연예인이랑 비교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부라면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제일 공부를 잘한 사람이랑 비교를 하고 너무 다 잘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죠. 김민호 그 정도는 아닌데 그 기준, 그 대상이 그렇게 이렇게 비현실적? 그죠. 과도하진 않아. 나는 이게 좀 현실적으로 좌절이 많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완벽주의 사실은 이건 좌절 안 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뭔가 성과가 나오니까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잘해야 내가 봤을 때 완벽주의가 계속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서 선생님은 전혀 완벽주의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모르겠네. 나 내가 지연 행동. 완벽주의가 지연 행동을 많이 보여. 그런 면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지연 행동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근데 알겠는데 뭘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과정을 안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뭔가를 할 때 과정을 같이 공유하기보다 맞아. 딱
결과물을 완벽하게 해서 보여주고 싶어서 너무 밀어요. 그래 맞아. 근데 이번에 오히려 전까지도 완벽주의가 그랬더라고.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여기 게으름 아니야? 참. 아니 진짜 완벽주의 중에 지연 행동이 진짜 많아요. 맞아요. 완벽주의는 지연 행동도 있고 그리고 또 결정하지 못하는 맞아.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래요. 자, 제 내담자 같은 경우에도 아무튼 기준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일단 제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도 많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니까. 그 에너지도라도 많으면 낫지 않아요? 뭐가 하나요? 아닌가? 근데 잠을 안 자고. 그러니까 잠이. 제 내담자는 반대로 기준이 너무 높은데 에너지가 없어서 더 막 우울해지고 막 생각만 안 바꾸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 내담자는 뭐 이제 요즘에 이제 섭식을 거의 다 잡았으니까 근데 초반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섭식 문제가 얘가 심각한 걸 몰랐을 때 한 번은 자기가 어제 하루 종일 잠을 못 자서 왜 못 자서 했더니 하루 종일 방 안을 돌아다녔대. 먹었으니까 운동해야 돼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한 번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옥죄는 게 그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초인적인. 근데 또 그 정도의 또 에너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완벽주의가 이제 너무 높아서 제가 너 그렇게 하지 마라고 했더니 그러면 자기는 완전히 뭐 이제 섭식에 있어서 자기는 돼지가 될 거고 이게 너무 극단으로 이렇게 이제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도 진짜 좀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섭식은 이제 없는데 완벽주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을 정말 옥죄고 제가 봤을 땐 이 친구가 거의 정상적인 스케줄을 소화하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비정상적인 엄청나게 많은 스케줄을 소화해서 몸이 아프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난대요. 자기 몸뚱아리가 왜 아픈지 모르겠다면서 자기 몸뚱아리를 제 앞에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 마음 알 것 같아. 그래서 그건 알 것 같아요. 난 그렇게 혹사시켜본 적은 없어서. 약간 그런 마음처럼 분하다 약간. 분하다. 왜 내 몸은 안 따라주나. 그렇지. 맞아, 그 얘기를 했어. 왜 내 몸은 내 의지를 못 따라주나. 근데 사실은 의지가 엄청 그러니까 못 따라주는 게 맞는데 그런 생각이 진짜 한편으로.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 게 많다는 걸 인지하지 그러니까, 못하고 더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냐 이런 음, 얘기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은 이중잣대가 없어서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 뭘 열심히 했던데 지들이 한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기준이 엄청 높고 있지가 아무튼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은 괜찮고 나는 괜찮지 않아서 자기를 괴롭혔는데 이제 상담을 하면서 기준이 모두 이렇게 이중잣대가 사라졌어.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아요? 그게 그렇지. 낫죠.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를 대하는 기준을 가지고 남을 다 대하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맞아.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나마 저는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다행이죠. 자, 그래서 이제 완벽주의가 이제 섭식장애랑 아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 모니터링 기록들을 할 때 음. 저 깜짝 놀란 게 예를 들어서 뭐 아몬드 반 봉지, 뭐 이렇게 한 줌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다 세는 거예요. 21개. 저 그걸 보고 이걸 계속 시켜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하루에 아몬드 21개, 뭐 땅콩 몇 개, 뭐 그걸 다 세면서 먹나? 신기할 정도로 그걸 너무 완벽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보고도 놀랬고 그리고 그냥 좋은 좀 누가 봐도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도 그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그런 걸 보고 아직도 이중잣대를 갖고 있어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괜찮다. 그게 너무 커요. 근데 진짜 나도 좀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나 지금 고등학교 때도 나는 막 새벽 5시, 막 6시 반에 혼자 기숙사에 혼자 일어나가지고 혼자 운동공작 2바퀴씩 돌고 그리고 혼자 이렇게 독서실에 혼자 있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남보다 일찍 와서 그리고 뭔가 남들보다 훨씬 막 오래 앉아있는 게 너무 좋고 막 이러니까 그랬던 게 막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나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또 돼. 그런 기준이 되게 강했던 기억이 좀 나요. 저는 완벽주의를 한때 추구했다가 안 되더라고.
맞아. 그 포기를 했지.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네. 아. 그래서 안 돼서 그때 정말 느낀 게 뭐냐면은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맞아.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서 이제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내려놓고 사는데, 그런데 옆에 있는 홍사 선생님이랑 있다 보니까 얘는 왜 이러지? 얘는 왜 이렇게 안 하지? 그래서 참. 진짜 너도 좀 완벽해져라 이런 생각이. 마음 편하게 사는 어. 경향이 있어요. 그 공부 잘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 완벽을 추구하셨어요? 공부요? 공부에로? 아니면? 공부죠. 일단은 뭐 그때는 이제 공부밖에 없으니까 공부가 뭐 갑자기 옛날 얘기를 막 하게 되는데, 진짜 중학교 때 제가 그 쉬는 시간에 일어나잖아요. 애들이 박수 쳤어. 현실이 자리에서 일어나요? 난 계속 공부하고 있었거든. 혈액형 B형이에요? 아니. 내 혈액형 얘기를 해. 혈액형 싫어해. 왜요? 근데 혈액형? 완벽하려고 그랬다. 그럼 B형이에요? 혈액형도 좀 물어볼 수 있지. 그래요? 그래서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면 애들이 박수 쳤어요. 일어났다고, 엉덩이 뗐다고. 근데 정말 많이 해도 그 내 앞에 2명이 있었거든요. 순위가 안 바뀌어, 순위가.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고등학교 안전이 나왔어요. 안전이 나와서 뭐 성적이 한없이 떨어져서 그때 이제 노출법 중에 홍수법이라고 있잖아요. 극단적인 상황으로. 그때 성적에 대한 두려움을 다 깨버렸죠. 바닥을 이제 보니까 차라리 그냥 실패를 해보는 맞아. 거야. 바닥을 찍는 게 어. 완벽주의를 진짜 없애는 데는 맞아요. 오히려 효과적. 완벽주의가 없었으면은 그때 안 그랬겠던데. 그때? 찍고. 맞아요. 그렇죠. 그때는 완벽주의 때문에 그렇지, 맞아요. 그렇죠.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해져요. 그렇지. 이게 툭툭 떨어져 오히려. 처음에는 되는데 하다가 이게 나와버려. 맞아요. 맞아. 그렇게 돼.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건 되게 편해졌어요. 근데 여전히 이제 약간은 불안이 높은 사람이니까 뭐가 있냐면, 세계여행을 1년 반 계획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가는데, 그때는 육로 여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책자도 없었어. 그래서 인천에서 배 타고 중국 들어가서 중국에서 나는 방콕까지 가서, 방콕에서 비행기 타고 런던에 가서 런던에서 다시 육로를 한국에 와는 게 내 계획이었는데, 그때는 유럽도 유로화를 안 썼어요. 그렇지. 그 정도로? 근데 중국에서 방콕까지 가는 방법이 라오스를 통해서 라오스, 태국 가는 방법이 있고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베트남 대사관은 한국에 있는데 라오스는 한국에서 그걸 받을 수가 없어, 비자를.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중국 국경도시 가서 거기서 받을 수 있대, 비자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인터넷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거부를 당하면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그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짜서 책을 만들어 갔어요. 진짜 이런 사람도 있어. 책만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각 나라마다 숫자, 인사말, 한국에서 전화 거는 방법, 이걸 만들어 갔지. 근데 다 엎어졌죠? 아니, 그건 나중에 엎어진 거예요. 방콕까지는 잘 갔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발동이 됐는데, 이제 저희 아내를 만나면서 여행 중에 만난 거? 아니. 왜 이상한 얘기를 지금 가정이 불나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같이 살면서 아내가 그런 부분을 너무 이제 막, 그러니까 제가 같이 있으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고 비효율적이구나. 이제 그러면서 좀 했고, 특히 이제 집단하면서 집단은 내가 완벽하게 할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그러면서 되게 많이 무너져서 지금은 내가 해야 되는 것만 좀 집중해서 하고, 아니면 그냥 뭐 대충 하지. 맞아. 이게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대충 하신다고요? 그럼요. 근데 저도 약간 되게 헐랭할 때는 진짜 그냥 다 냅두고,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허당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 둘이 허당이면 뭐야? 아니, 전 허당으로 봤어요. 난 진짜? 김치고 막 뭐 되게 뭐 잘 잊어먹고. 맞아요. 은근히 허당이에요. 하는 것만. 난 뭐지? 지각생. 그래도 깼잖아요. 그렇지. 신기로 깨졌어. 자, 어쨌든 이제 완벽주의는 계속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가장 높은 기준 이제 그런 것들이 섭식장이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같이 좀 다룰 필요가 있다. 전 여기에서도 이게 비슷한 게 왜 앞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남들의 신체와 자기 신체를 비교하는 거는 멈춰야 될 행동이고 그렇죠. 거울을 보고 확인해야 되는 거는 적절하게 조절해야 될 행동이다라고 얘기했듯이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성과를 확인할 때에도 타인과 비교를 하는 거는 이제 그만두어야 되고 자신의 성과를 확인하는 거는 적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진짜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규칙을 어겼을 때 굉장히 자책하는 것도 완벽주의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성격적인 부분과 이제 섭식 문제 이 두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부를 하셨을 때 내가 최선을 다 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파악이 좀 됐잖아요. 기준이 나한테 있는 것 같아요.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치 내에서 맞아요. 내가 얼마나 하느냐. 그렇죠. 그걸 평가를 해야지 남하고 비교하는 거. 맞아요.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저도 그때 나는 이 정도 사람이구나.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제 남과의 비교를 좀 이제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쟤네는 이미 잘하는 애들이야 그냥. 쟤네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 라고 하니까 그 비교하는 거를 그만두게 돼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우린 또 다양하니까. 맞아. 대신 전단지를 잘 만드시니까. 맞아. 네. 1년 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자존감도 있어요. 그쵸?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섭식 문제를, 그러니까 섭식을 통해서, 체형과 체중을 통해서 그걸 좀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 낮은 자존감에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왜 이제 치료 전략과 방법에서 변화와 수용이잖아요. 나는 변화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되게 좀 상담할 때도 어려운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자기를 옥죄고 그냥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놔버리잖아요.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을 잡는 거 여기서 너무 좀 가볍게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어떠세요? 변화와 수용에 대해서? 말이나 해봐.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변화를 추구하거나 또 너무 수용에 이렇게 한쪽을 매달렸을 때 다른 한쪽을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하고 싶지만 나를 있는 걸 수용하는 것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집단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집단원들도 푸시를 좀 하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좀 더 표현해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그냥 듣게만 돼요. 맞아 나 힘드니까. 맞아 나 잘 못하지. 그럼 또 옆에서 뭐라 하냐면은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야 너도 할 만큼 하잖아. 너도 할 만큼 한다고 소리 질러. 맞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변화해야 돼서 내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럼 내가 날 주장하면 돼? 그럼 내가 나를 주장하는 즉시 나는 괜찮은 사람이가 나는 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 그래서 이 혼란 가운데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 안 변해. 그러니까 이거는 너 변해야 돼. 근데 너 충분히 변하고 있다고 소리 질러.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한테는 좀 혼란스럽고 혼동이 되는. 이게 집단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1대 개인 상관 때 그러면 미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변화를 막 이렇게 푸시를 하는데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학생처럼. 그렇지. 그럼 또 제가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또 말해주면 혼란이 오고 1대1 때는 더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뭐죠? 이게 상담에서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변화라는 게 사실은 이제 뒤에서 이제 바로 나오는 게 대인 관계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게 자기 자신을 놓고 변화해야 되냐, 자기를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되냐를 가지고 하면은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관계 속에서 내가 이런 모습이니까 제가 힘들어해.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의 이런 모습을 또 누가 좋아해줘. 이렇게 관계 속에서 내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보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좀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개인을 놓고 봤을 때는 난 이렇게 부족하지. 그럼 내가 변화해야 돼. 그럼 내 거는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고 변화를 달려가다가 지치거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무한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좀 균형을 잡아줄 수 있지 않나 라는 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진짜 개인 아까 얘기했던 말이 진짜 많이 공감이 가는 게 개인 상담할 때 진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공감은 진짜 가지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뭔가 변화를 푸시했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오히려 나 할 만큼 하고 있어요 라는 말이 나오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 잘 안 하죠. 안 하죠. 그쵸. 안 하는데 그래도 막 하다 보면 막 너무 억울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좋더라고요. 그걸 또 짚어주기도 하죠. 그래서 나 어느 정도 할 만큼 하고 있어라는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 일단 상담에 잘 안 오죠. 그렇죠? 근데 상담에 오는 사람들은 나 부족해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집단 이게 영상 만들 때 이제 제목 적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집단 종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뭔가 변화를 하거나 억지로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관계 속에서 서로 깎이고 조율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집단에서 너한테 변화라고 요구를 하지만 네가 변화하지 않는다고 너를 싫어한다거나 관계를 끊는다는 게 아닌데 너의 그런 모습이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마음만 갖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가 적절한 균형점을 좀 잡을 수 있게 되는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내가 변해야 되나 변하지 않아야 되나 라고 말하면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 경기선 내담자는 저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그거잖아요. 아까 좀 얘기했을 때 네가 힘든 걸 공감해. 하지만 너는 바뀌어야 돼. 이 메시지가 이 친구한테는 정말 그 이중 구속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그쵸? 뭐 어떻게 하는 거니?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널 이해해. 근데 너 이건 잘못했어. 그러면은 역시 선생님 저는 쓰레기예요. 이렇게 극단으로 가고 아니야 너 그렇지 않아. 너 충분히 할 만큼 하고 있어. 라고 하면은 그럼 선생님 저 이렇게 살아도 돼요? 라고 하는 그 정말 극단 가운데서 그래서 이 관계를 계속 이제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상담이 그 친구와 저와의 이제 관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물론 이제 그 친구는 저를 보면 여전히 낯선 사람처럼 볼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네. 엊그제도 1시간 동안 얼굴만 쳐다보고 나갔어요.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정말 그 나를 쳐다볼 때 그 낯선 얼굴을 보면 나도 너무 당황스러워요. 근데 요즘엔 좀 덜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저 혼자 잡고 가는 거죠. 진짜 힘들겠다. 네. 아무튼 이 변화와 수용에 있어서는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이제 대인관계 문제. 사실 우리가 이 파트 할 때 대인관계 굉장히 좀 기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IPT를 퉁치고 넘어가면 그러니까 별로 없었어요. 이 대인관계는 IPT 아니어도 우리는 좀 할 얘기가 있지. 그렇죠? 확실하게 이 대인관계적인 접근에서 봤을 때 뭐 우울이나 불안뿐 아니라 섭식 역시도 사실은 대인관계적인 부분들이 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확실히 좀 많이 표현이 되는 게 청소년 때 왜 많이 발생을 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인정을 그러니까 대인관계는 잘 안 되고 대인관계 너무 어려운데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고 성취는 하고 싶으니까 섭식이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대인관계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대인관계만 조금 더 잘 돼도 이게 많이 줄어들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뭐 제 내담자는 아니었는데 이 친구도 섭식 때문에 되게 오랫동안 힘들었는데 그 과정을 얘기를 들으니까 일단은 이 친구 언니가 이 친구 보기엔 되게 예쁘대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엄마랑 언니랑 자기랑 이렇게 셋이 앉아 있으면 TV를 보잖아요. 그러면 언니랑 엄마가 계속 여자 연예인들 외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 내가 저렇게 날씬하지 못하면 사람들도 나를 저렇게 평가하겠구나가 너무 이제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친구가 스트레스 받고 대인가 사람들이 날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대인관계가 힘들어지고 그럼 결국에는 섭식 문제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게 대인관계가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이나 불안도 그렇지만 이 섭식도 일단은 대인관계적인 문제다. 근데 이제 이거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혼자 태어나서 무인도에 살면은 섭식 문제가 생기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건 또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인관계적인 부분들 굉장히 힘들고 또 우리 김연아 선생님이 그때 우리 정모에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대인관계를 그쵸. 회복하면 그렇죠. 그 제목이 뭐였죠? 음식이 아닌 관계로 채우세요. 네, 음식이 아닌 관계로 채워요. 관계로 채워. 네, 음식이 아닌 관계로. 근데 관계로 채우고 뭐 관계로 회복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런 것처럼 들리는데 그 좋아야 된다는 게 어떤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좋은 옆에서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사람들한테 잘하고 파하고 웃으면서 사람들이 날 좋아해야 되고 이렇게 들렸었어요 저는. 그래서 더 잘 보여야겠다 결론은. 근데 실제로는 사람들 굉장히 무리한 요구 많이 하고 완벽주의 강요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잘 지내려면은 내가 싸움을 잘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격이 되면 그럼 잘 지내게 되겠구나. 저는 좀 그래요. 말려들지 않으면 잘 지내게 되죠. 근데 이제 아직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잘 보여요. 네, 전 마음은 아직 그래요. 마음은 저 사람이 내 불행을 바라면 내가 불행해져서 저 사람이 행복해지게 해주면 날 좋아해지겠지 이런 마음이라 이게 잘 안 봐. 이 몸이 그대로 움직이니까 그치. 본능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좀 근데 그게 몸은 그런데 그게 아닌 거는 이제는 좀 알아요. 이제는 알죠. 잘 그래요? 지낸다는 거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게 잘 지내는 게 아니라 그렇지. 친절을 받는 게 잘 지내는 게 근데 그것도 핵심적인 욕구를 보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날 좋아해줬으면 좋겠, 그러니까 날 좋아해주잖아요. 날 좋아해줬으면 좋겠어라는 욕구, 애정 욕구에서.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지 이런 방법적인 것들을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져간 거니까 그게 아니라 뭐 관계로 채우려고 했을 때 다른 방식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거를 다르게 해보자라는 걸로 되게 지금 얘기 들으면 되게 헷갈린다. 헷갈려요. 저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사랑받는 경험을 좀 해보면 나는 그러니까 집단에서 저도 그런 경험을 좀 해보니까 사랑받거나 뭐 좋아해주거나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내가 뭐 훅식을 하고 오고 뭐 그래도 별로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구나라는 걸 확인하니까 좋아졌거든요. 실제로 제가 본 사람들은 이제 가만히 있으면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생활에서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아니 사회생활에서 그렇다는 사회생활에서 거예요. 집단에서 어때?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는다. 집단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제가 집단에서 칼림 엄청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칼림이랑 친해졌다고 무슨 화요일 밴드에도 그건 이제 저를 좀 무서워하는 사람들. 무서워서 친해지겠다고 말한다고. 무서우니까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왜? 좋아하는 사람 있죠. 일단 나도 칼림 좋은데 저는 좋아하는 사람 많이 아니에요.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좋다니까. 그래서 좀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맞아요. 좋아해 주시는데 좀 그렇게 나가 좀 부족해? 잠깐만 지금 나가지고 그렇게 확인을 사랑을 확인을 해요. 나가 좀 제 부족. 눈을 보면 모르시겠어요? 됐어요? 부족한 눈인데. 행복해요? 부족한 눈인데. 미치겠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또 있네. 근데 또 뭐 있는 그대로 사랑만 받을 수는 없다. 어떨 때는. 이제 저는 그래요. 근데 일단은 이제 뭐 아까 이제 사랑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이번에 이제 글 쓰다가도 했는데 저는 군대도 끔찍했고 저는 중고등부에서도 끔찍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뭐 제가 어제 그래서 저는 성추행을 되게 오랫동안 당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관계가 아예 없었어.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게 더 끔찍했냐라고 한다면 저는 중고등학교를 더 끔찍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이제 관계는 늘 관계가 좋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면 당연히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누군가와 함께 있고 그 사람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든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관계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고 평화롭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도 우리들이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마음이 좀 대응할 수 있는. 그쵸. 뭐 근데 그때 당시는 대응을 못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엔 인간에게 가장 극단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완벽이다. 극단적인 거는 좀 고립? 근데 비슷한 맥락인 게 저도 집단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항상 사랑받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달님한테 많이 느꼈던 거는 내가 막 뭘 해도 그냥 뭐 이렇게 막 뭐라고도 하고 막 좋아한다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고 비난도 하고 하는데 그게 뭐 내 어떤 체중이나 이런 거랑 상관이 없더라고. 그렇죠. 비난도 하고 싫어도 하고 미워도 하는데 거기에는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 체중이나 내 어떤 모습과는. 그래서 아마 그 맥락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면 뭐 예를 들어 만약 체중 체형에 대한 기준으로 나를 가치 평가를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좀 보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들과 저렇게 잘 지내지? 그게 꼭 체중 체형 때문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맞아요. 사람도 있죠. 네, 맞아요. 그런 걸 보다 보면 저 아까 낮은 자존감에서 생각했던 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다운돼 있을 필요가 있나? 자책하고 뭐 나를 안 좋게 평가절하할 필요가 있나? 다른 사람들 보면 꼭 그렇지 않아도 잘 지내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어떤 이중잣대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나처럼 뚱뚱해도 저 사람은 잘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상 다 정말 집단화서 다 까고 보면은 다 비슷해. 맞아. 그리고 진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지. 아, 쟤도 쓰레기고 나도 쓰레기구나. 알아야 돼. 그게 없구나. 그냥 똑같은 쓰레기인데 어떤 쓰레기는 나 좀 괜찮은 쓰레기라고 하니까 쟤는 좀 괜찮아 보이고 아, 난 진짜 쓰레기구나 하니까 더 찌질해 보이는구나. 아니 저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 예쁘면 남자애들한테 사랑받을 줄 알았거든. 예쁘면 남자애들 잘해주는 줄 알았는데 예쁜 애들도 내가 당했던 것보다 더 심한 거 당하고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 그거 보니까 와 예뻐도 당하는 거야. 나도 외모 컴플렉스 있고 맞아요. 열등감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14장이 나이 어린 환자들이죠. 자, 저는 이제 요거 보면서 좀 했던 게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이 나이 어린 청소년들은 체형이나 체중보다는 식이 조절에 대한 과도한 가치 부여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가요, 김연아 선생님? 그러니까 이때는 지나치게 자기가 뚱뚱하거나 뭐 그거요 때문이 아니어도 몸무게가 정말 내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내가 너무 뚱뚱하다 이게 아니어도 이 섭식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근데 저는 둘 다 본 것 같아요. 정말 체중에, 그러니까 왜냐면은 거기에 너무 피드백을 많이 받은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는 체중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경우는 내가 통제감을 갖기 위해서 조절감을 갖기 위해서. 김민아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고등학교 때는 통제감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체중이라기보다는 완벽해지기 위해서 나는 이것도 잘해야 돼라는 어떤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작은 뭐 이렇게 이제 연수 갔다 왔을 때 엄마가 왜 이렇게 살쪘냐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던 게 아, 내가 진짜 거울을 보니까 내가 살이 쪘어. 이게 컸어요? 아니면 그게 촉발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나도 칼림이 마음이 아까 했던 마음 무슨 마음인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나는 대인관계가 너무 미숙하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한테 무시를 일단 안 받으려면 아 내가 뭔가 성취를 잘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 공부 잘해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 뭔가 좀 체중이 좀 덜 나고 조절을 해야겠다.
그래서 무시를 안 받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건드리질 않아요. 사람들이 공부한다고 그러고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건드리질 않아. 그래요? 마르고 우수하네요. 나는 그리고 이제 외고에 다녔으니까 외고 애들에 비해서 내가 막 7렐레 8렐레 하고 돌아다니니까 그걸 너무 안 좋게 보는 그건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그랬지. 사회 나오면 마르고 잘 나가도 건드리는 맞아. 그렇지. 그렇긴 한데 학교에서는 그렇지, 진짜 맞아. 학교에서는 그래요. 선생님들도 내가 그러고 이제 2, 3학년 때는 다니기 시작하니까 날 되게 좋아해 주더라고. 학교에선 진짜 건드리는 사람 하나 없었겠다. 그 정도면. 근데 다이어트를 하면 안 건드리는 건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자 그 친구들 사이에서 무시 왕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 왕따까지는 아니어도 일단 무시를 안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대인관계를 엄청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냥 나를 좋아해. 반은 기본은 그게 깔고 있어요. 간다 이거가. 학교에 있는 교실에는 맞아. 그게 학교는 있어요. 좀 그런 것 같아.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공부뿐 아니라 이렇게 이제 섭식 조절, 식이 조절하는 것도 그쵸. 그만큼 어느 정도 그게 있다는 거죠. 우리 오늘 13장, 14장 어떠셨는지 우리 한마디씩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새 좀 느낀 건데 섭식장애, 그러니까 저도 겪어봤지만 다른 섭식장애 겪었던, 그러니까 지금 좀 나아졌지만 괜찮은 분들 보니까 체력도 점점 안 좋아지고 너무 이 후유증이 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뭐 예를 들어서 빈혈이, 저도 그렇지만 빈혈이 되게 심해져요. 금방 안 먹어도 되게 막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은 증상들이 있고 체력도 되게 약해지고 그런 걸 보면은 아 진짜 이게 악영향을 많이 주는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 환자들이고 다른 14장 보면서 아 이게 되게 초기에 개입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같이 보면서 뭐 체중 체형뿐만 아니라 어떨 때 이제 내가 뭔가 무가책이 좀 느껴진다거나 뭐 조금 무기력해지고 아무튼 나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생각이 들 때 진짜 주변을 둘러보는 게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진짜 나와 만약 체중 체형이 정말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도 한번 보세요. 정말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 그걸로 확실하게 뭐랄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날씬해야지만 더 뭐 사람들과 관계가 좋기만 한지 아니면 진짜 공부를 잘해야지만 인기가 좋고 그런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내 생각대로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을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서 아 나도 나쁘지 않은데 뭐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따뜻할 필요가 있나 전 그런 거에서 조금 다시 회복을 하는 마음적으로 자존감이나 이런 걸 회복하는 게 있었어가지고 좀 너무 나를 엄격하게 자꾸 쏘아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보면서 같이 관계 속에서 보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제대로 관계 속에서 어디서 보나요? 다 확실히 볼 수 있는 방법은 집단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솔직하게 소리 왜냐면 이 섭식장애 갖고 계신 분들이 다른 사람을 많이 봐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가서. 맞아. 맞아. 보고 싶은 그렇죠. 사람만. 그렇죠. 아니 한마디로 이렇게 지나가는 커플만 봐도 내가 뭐가 부족해서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부족하다고 많이 생각하세요. 아 그렇게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쟤도 남자친구가 있는데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쟤는 뭐 집에 돈이 많거나 이렇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그래서 남을 보는 거는 집단에서 봐야 돼. 네 맞아요. 그렇게 보면 자기가 꽂힌 거에만. 그럼. 보니까 그럼요. 나 화가 나는데 그거. 아 그래요? 자존감이 낮진 않으신 편인가 봐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요. 저는 요거 아무튼 보면서 이제 결국에는 섭식장애도 이제 대인관계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여기서 이제 낮은 자존감 그것이 이제 대인관계로 또 연결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리고 한편으로 완벽주의 역시도 너무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어떤 성과나 타인과 비교도 너무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뭐 우리야 뭐 늘 하듯이 이제 역시 대인관계가 어떤 하나의 이제 어떤 이런 부분의 시작점이면서 또 해결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이제 들면서 아 진짜 다음 책은 IPT를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도 완벽주의라는 말이 완전 공감하고 꽂혔고 그리고 계속 나 그냥 완벽주의적으로 그냥 완벽주의로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항상. 뭐가 어떤 사람은 뭐 목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는 완벽주의인데 저는 뭐가 없으면 불안해져서 뭔가라도 해야 하는 완벽주의. 그러니까 항상 기분이 완벽주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싶어요. 자, 저희 13장, 14장 오늘 같이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15장, 16장. 그래서 원래는 저희 이제 이준 선생님이 함께 하시다가 지금 취직을 하러 가셔서 김민아 선생님이 한 번 더 대표를 주시겠습니다. 섭취장애를 위한 강화 인증 치료 오늘 7번째 스타일이요.